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24년 2월 22일 오전 9시 3분, 조지아주 오거스타 대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던 22살의 대학생 레이켄 라일리는 평소처럼 아침 조깅에 나섰습니다. 조깅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가 받질 않자 라일리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처 공원에 설치된 CCTV에는 그녀가 조깅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1분 후 라일리는 화면 밖으로 사라져버렸고 5분 뒤인 9시 11분 그녀의 휴대전화로 911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지만 라일리는 아무 말이 없었고 통화는 그렇게 종료됐어요. 이후 911은 절차에 따라 그녀에게 곧바로 2차례나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전화는 응답할 수 없다며 자동응답으로 넘어가 버렸죠. 한편 딸의 전화를 놓친 엄마 또한 9시 24분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전화는 자동응답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평소 수업이 없던 시각에는 항상 전화를 바로 받던 아이였는데 몇 차례나 연락이 되질 않으니 엄마는 불안함이 느껴졌죠. 곧 딸의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라일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친구들과 가족들은 라일리가 조깅을 해오던 공원으로 가서 그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아이폰 위치 찾기가 공유되어 있던 한 친구는 이 라일리의 위치가 공원 트레일 주변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주위에서 바닥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던 중 떨어져 있는 라일리의 에어팟 한쪽을 발견했죠. 사고를 직감한 가족은 라일리의 실종을 신고했고 경찰은 즉각 수색에 나섰어요. 그리고 수색 20분 만에 그녀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트레일러에서 숲 방향으로 한 20m 정도 들어간 지점에서 낙엽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어요. 그녀의 머리에는 피가 너무 많이 흘러나와서 머리카락이랑 피, 잎사귀, 흙이 이렇게 잔뜩 엉켜져 있었고요. 몸에는 심한 폭행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던 경찰은 시신 옆에 있는 피 묻은 돌 2개를 발견해서 돌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라일리의 DNA가 확인되었어요. 부검 결과 오른쪽 관자놀이와 왼쪽 머리를 포함해 총 8곳의 상처가 발견됐고 이로 인해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현장에서 발견된 돌이 흉기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죠. 이 머리 외에도 목, 복부, 왼쪽 팔과 다리에도 외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폭행의 직접적인 흔적은 없었지만 발견 당시 라일리의 가슴이 노출되어 있었고 속옷이 찢겨져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괴한이 그녀를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라일리의 머리와 온몸에 남은 심한 폭행의 흔적 그리고 오른손 손톱 밑에서 검출된 미상의 남성 DNA를 토대로 라일리가 목숨 걸고 범인에게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판단했죠. 경찰은 라일리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의 활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녀는 달리기를 시작한 지 5분 뒤인 오전 9시 10분쯤 갑자기 움직임을 멈춘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 직후 그녀의 핸드폰에서 911에 응급전화를 걸었지만 아무 말 없이 곧바로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죠. 수사팀은 현장에서 발견된 라일리의 전화기에서 타인의 지문이 검출된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라일리가 긴급 신고를 시도했지만 범인이 전화기를 강제로 종료시킨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워치 기록에 따르면 약 4분 후 라일리는 트레일에서 숲속 방향으로 약 20m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고 오전 9시 28분에 그녀의 심박수가 멈춘 것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라일리를 살해한 용의자를 찾기 위해 주변 지역의 CCTV 영상을 하나씩 확인해 갔는데요. 그러던 중 오전 8시 직전 검은 바지와 후디 자켓, 아디다스 로고가 있는 모자를 착용한 남성이 시신이 발견된 트레일 근처를 혼자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이후 남성은 오전 9시 40분에 사건 현장 쪽 방향에서 걸어 나와서
약 1.6km 떨어진 아파트 단지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인근의 철제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버리는 장면이 확인되었죠. 경찰은 쓰레기통에서 그가 버린 파란 자켓과 일회용 장갑을 회수했습니다. 회수된 자켓의 단추에는 여성의 머리카락이 감겨져 있었고 장갑에는 라일리의 DNA와 미상의 남성 DNA가 검출되었어요. 추가로 이 남성의 DNA는 라일리의 손톱 밑에서 검출된 DNA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해당 아파트 주변을 탐문 수색했고 CCTV에 등장했던 아디다스 모자를 착용한 남성 디에고 이바라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의 몸에는 별다른 상처나 긁힌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는 그 모자가 동생의 거라면서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경찰은 처음엔 좀 의아해했지만 그의 말을 들은 뒤 형제의 거주지로 급습해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동생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남성의 손과 팔, 목과 등 곳곳에는 긁힌 듯한 상처들이 발견되었고 경찰은 이를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2022년 9월 8일 멕시코 접경 지역을 통해 불법 입국한 26살의 남성,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로 밝혀졌는데요. 처음 입국 직후 그는 미국 국경수비대에 체포되었는데 이민 정책의 허점을 통해 임시로 풀려난 뒤 이민자 보호소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그는 뉴욕에서 미성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와 운전면허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는데 이민국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석방된 거예요. 그 틈을 타 조지아로 도주했죠. 그리고 한 달 뒤 2023년 10월 형과 함께 월마트에서 물건을 절도하다가 또다시 체포되는데 이번에도 그는 재판에 출석할 것을 약속한 뒤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그는 2024년 2월 라일리를 살해했고 현장에서 피의자로 체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호세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몇 시간 전 대학교 근처 아파트에서 여학생을 몰래 훔쳐보고 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로 신고되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당시 경찰이 그의 뒤를 쫓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도 그는 체포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갔고 결국 몇 시간 뒤 라일리를 살해하게 된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호세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입국을 했고 이후 이민자 보호소에 수용되었다가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렇게 석방되었다가 구금되었다가 반복하다가 결국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죠. 이 사실이 공개되자 미국 사회 전체에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는 이 사건을 두고 호세를 괴물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러한 비극은 바이든 행정부의 허술한 국경 정책이 불러온 결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불법 이민 차단과 국경 통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죠.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은 나 역시 자녀를 잃은 아버지로서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유가족을 위로하면서도 호세를 지칭할 때 불법 이민자라는 표현 대신 서류 미비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는 매년 수천 명의 미국인이 합법적인 시민들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이 이민 정책 자체의 잘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죠. 하지만 해당 발언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사건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했다는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호세에게 다음과 같은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악의적 살인, 중범죄 살인 3건, 납치, 강간 시도에 의한 가중폭행, 응급전화 방해, 증거 훼손, 관음증, 총 10가지 혐의로 기소했죠. 호세는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판사 단독 재판을 요청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형사 재판은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배심원 단위 판결을 내리는 제도예요. 하지만 가끔 배심원들이 간혹 감정적인 판단이나 여론에 휘둘리는 경우가 있어서
피고 측에서 이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호세 역시 불법 이민자에 의한 잔혹한 살인이라는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배심원단의 편향을 우려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의 판단에 재판을 바뀌려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 11월 15일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호세는 아침부터 여성을 노리며 대학가 주변을 서성이다가 어느 여학생 아파트 앞에서 무려 1시간 동안이나 서 있었어요. 그 학생이 샤워 중인 틈을 타 아파트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다행히 여학생이 낌새를 눈치채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호세가 해당 아파트 주변을 오랫동안 배회한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호세는 첫 번째 여학생의 아파트 침입 시도에 실패한 후 다른 대상을 찾기 위해 장소를 옮겼고 이동 중 마침 조깅 중이었던 라일리를 마주치게 된 겁니다. 검찰은 그가 라일리를 강간할 의도로 납치하고 폭행과 강간을 시도한 뒤 살해했다고 주장했죠. 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CCTV 영상, 사건 직후 쓰레기통에 증거품을 버리는 모습, 라일리의 손톱 밑에서 검출된 그의 DNA, 호세가 버린 파란 재킷과 장갑에서 그녀의 머리카락과 DNA, 그리고 그의 손과 팔에 남아있던 긁힌 상처들입니다. 반면 이 변호인 측은 라일리의 죽음이 매우 안타까운 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호세가 그녀를 살인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영상 속 쓰레기통에 재킷을 버리는 인물이 호세가 아닌 형 디에고일 수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진짜 범인이 호세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죠. 이후 변호인은 형제의 집 옆에 살고 있던 스테파니라는 여성을 증인으로 세워서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증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첫째 디에고에게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경찰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어요. 근데 디에고가 오히려 저를 협박하면서 경찰에게 뭐라도 말하면 너도 연루됐다고 할 거라면서 저를 죽이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증언을 듣고 검찰 측에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 그날 술 마시고 있었죠? 그리고 디에고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있었죠? 그 상태에서 그런 말 들었다고 하는 건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 스테파니는 디에고와 연인 관계였어요. 근데 그때 대화했던 당시에 스테파니는 디에고가 다른 여성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을 하면서 화가 나 있었고, 게다가 그날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들은 말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증언의 신빙성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결국 그 증언은 증거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죠.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서 현장에서 나온 DNA가 호세의 것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세와 형 디에고의 DNA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형일 가능성은 없고 다른 사람일 확률도 사실상 제로라고 말했죠. 재판의 마지막 진술에서 피해자 라일리의 어머니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겪은 아픔, 고통, 그리고 상실은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도 끝없이 이어질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고 그 어떠한 존중조차 보이지 않았던 이 피고인에게 재판부도 그에 걸맞는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라고요. 하지만 검찰은 호세가 기소된 혐의들이 조지아주 법상 사형이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가 재판 시작 약 6개월 전부터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자신은 사형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서 호세에게 사형을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가족 및 시민들 사이에서 검찰은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했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재판부는 호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살인 혐의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총 27년형을 추가로 선고했죠.
같은 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라일리에게 정의가 실현됐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국경을 강화하고 이 같은 범죄자들을 미국에서 내몰아야 할 때이다 라고요.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이 사건을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이민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즉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죠.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국회는 피해자 이름을 딴 라일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불법 체류자가 범죄 용의선상에 오를 경우 즉시 구금하고 가석방이나 보석 석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 여러 인권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죠. 그들은 범죄 혐의만으로 보석 없이 구금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배하며 모든 시민이 갖는 법적 절차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서 해당 법안은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라고 비판했죠. 하지만 대통령으로 재임 중인 트럼프는 현재 라일리법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범죄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체류 상태 그 자체만으로 불법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추방과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하고 있죠. 이처럼 라일리 사건은 불법 이민, 국경 정책, 정치적 갈등, 인권 논쟁까지 미국 사회 전반에 강한 충격을 남겼습니다. 한 여성의 비극적인 죽음은 결국 법과 제도, 사회인식, 대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그 여파는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북한에서 공개된 한 미국인 대학생의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미국인 대학생이 북한에 왜? 생각 드시죠? 심지어 사진을 보면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듯해요. 뭔가 북한에서 모종의 중죄를 저지른 듯 보입니다. 심지어 1년 뒤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은 북한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는 계기가 되죠.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지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2016년 2월 29일 북한에서 공개된 한 미국인 대학생의 기자회견이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버지니아 대학교에 재학 중인 21살의 오토 프레데닉 원비어예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미 정부에 의해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앞으로 미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조정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진심으로 참여하는 듯한 그는 곧바로 북한 공안에 의해 어딘가로 연행이 되어졌고 이후 기자회견은 마무리가 되죠.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북한 체제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데는 지소사이어티에 가입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지소사이어티란 1892년에 버지니아 대학교 내에 설립된 이 비밀 결사단체예요. 동시에 CIA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결사에서 오토 원비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바로 북한의 선전물을 밀반출하는 데 성공을 하면은 1만 달러짜리 중고 승용차 한 대를 주겠다. 근데 만약에 이 같은 행동이 들켜서 네가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너희 부모님에게 20만 달러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진술은 북한에 의해 공개되었고 이후 전 세계는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이런 주장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일단 이 사건의 첫 발단이 되었던 그날로 되돌아가 볼게요. 기자회견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5년 말 버지니아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원비어는 내년 초에 홍콩에 유학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평소 좀 활동적이고 여행에 관심이 많은 그였지만 아시아 국가를 여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는
앞으로의 유학 생활에 있어서 다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경험해볼 좋은 기회를 찾던 중에 한 여행사에서 주최하는 패키지 상품에 흥미가 생긴 거죠. 이 상품이 5일 동안 북한을 새해맞이 관광 상품으로 주최를 했는데 이 상품명이 다소 특이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행성지. 사실 보통 여행사에서 이런 문구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자극적인 문구가 그의 관심을 더 유발시킨 거예요. 워낙 북한이라는 국가가 폐쇄적인 이미지가 강한 곳이니까 여길 여행해 볼 수 있다는 건 어찌 보면 새로운 문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든 거죠. 또 여행사에서 이 상품의 안정성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확신에 찬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러면 저라도 호기심이 생겨서 가볼만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원비어를 포함한 11명의 미국인들이 모여서 2015년 12월 29일 이들은 베이징을 경유해서 최종 목적지인 북한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우선 일행은 평양에 위치한 북한 내 최대 규모의 호텔인 양각도 국제호텔에 짐을 풀었고 김일성 광장으로 가서 간단한 관광을 즐기며 술을 마시게 됐는데요. 새로운 것에서 새해 맞이를 하면서 한껏 분위기에 취해 있던 오토 원비어는 일행들과 재밌게 놀고 새벽 2시쯤 호텔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호텔에는 비밀이 있어요. 5층은 관광객들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감시 시설도 있고 복도에는 반일, 반미 포스터가 붙어 있고 좀 으스스한 분위기거든요. 근데 5층이 또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여기가 또 히든 코스래요. 각종 영웅담도 있고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게 신기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마 객실로 창하던 오토원비어가 5층으로 몰래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복도 벽면에 붙어 있던 포스터에 관심이 생겼고 오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걸 챙겨서 객실로 갔죠.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5층에 간 것도 문제지만 북한에서는 북한 지도자의 이름이나 이미지가 새겨진 물품을 훼손하거나 절도하는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간주해요. 근데 이 포스터가 북한 체제의 선전물로 김정일 애국심을 강하게 무장하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은 흘러 2016년 1월 2일 모두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이들은 짐을 간단하게 챙긴 후 공항으로 향했는데요. 북한에서 여행이 꽤나 만족스러워하던 이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출국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토원비어가 출국 심사대에 자신의 여권을 딱 보여주자마자 공항 경비원이 다가오더니 어디론가 데리고 가버렸죠. 당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일행들은 별일이 아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오토원비어가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일행을 향해 반쯤 미소를 지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모습을 끝으로 더 이상은 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주 정도가 지난 1월 22일 북한에서 충격적인 기사 하나가 보도가 되는데요. 제목이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한 미국인 적발 체포. 여기서 말하는 미국인이 오토원비어로 그는 북한에 반하는 적대 행위를 한 혐의로 수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적대 행위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터를 가져갔잖아요. 그게 적대 행위를 한 혐의인 거예요. 겨우 이런 걸로 체포가 된다고 이거 맞아? 하실 수 있는데 이후 북한에서 밝힌 공식 입장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학생 오토 프레데닉 원비어는 미 정부의 조정 아래 조선의 1심 단결의 기초를 허물어버릴 목적으로 여행에 참여했다. 그리고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하려다가 적발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니까 이 오토원비어가 단순 관광 목적이 아니라 사실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여행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포스터 달랑 한 장 훔친 행위가 이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 기사가 보도되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비난의 화살이 이어졌습니다.
미 정부는 말도 안 되는 구실로 무고한 시민들을 붙잡고 있다며 그를 즉각 풀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이에 구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다가 한 달이 지난 2월 29일 이야기의 초반부에 있었던 오토 원비어의 기자회견을 주최하며 그가 체제 선전물을 훔친 이유에 대해서 미 정부와 지소사이어티의 압박에 인한 거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우선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기자들과 질문을 주고받는 게 일반적인 형식이잖아요. 오토 원비어의 기자회견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가 미리 준비해온 진술서를 읽는 형식이었습니다. 진술서에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한 내용이 주였고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은 일체 받질 않았어요. 그리고 오토 원비어가 체제 선전물을 훔친 대가로 지소사이어티에 받기로 한 물품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믿는 신자로 그의 부모님 또한 신실한 유대교인들이었는데요. 심지어 미국 내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부유한 집안의 유대교 가문으로 그는 유년 시절부터 부족함 없이 자라왔습니다. 그럼 그가 1,000만 원, 그것도 중고 승용차에 눈이 팔려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에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진술은 북한에 의해 조작된 거짓 진술이라면서 아들의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또 오토 원비어의 진술에서 당황스러운 건 또 있었어요. 그에게 모종의 대가로 명령을 내렸다는 지소사이어티는 애초에 CIA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결사예요. 북한은 지소사이어티가 CIA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오토 원비어를 이용해서 북한 체제에 위협을 주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지소사이어티는 우리 결사는 CIA와 오토 원비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발표했죠. 오토 원비어의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가 조금씩 드러남에 따라 북한을 향한 미 정부의 압박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던 중에 3월 16일 북한 재판소가 오토 원비어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는 거예요. 노동교화형이란 북한의 교화소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해야 하는 형벌인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징역형과 좀 비슷한 거예요. 근데 15년의 노동교화형은 유기 노동교화형 중에서도 가장 중한 형벌입니다. 15년 동안이나 북한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크게 반발했죠. 그러자 북한은 원래 검찰의 구형은 무기 노동교화형이었는데 이거 형량 크게 줄여준 거라고 반박합니다. 이건 무기징역과 같은 거예요. 오토 원비어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전복 음모죄로 그가 자신을 CIA 간첩이라고 자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합의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러한 재판 결과에 전 세계가 들썩였죠. 그러자 3월 18일 북한에서는 오토 원비어의 범행 영상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좀 신빙성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화질이 일단 너무도 낮았고 포스터를 제거하는 사람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설사 이 사람이 오토 원비어가 맞다 하더라도 이게 사건 당일의 영상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요. 사건 초기부터 미국은 이 범행을 증명할 만한 영상 자료를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북한은 한 달간 계속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영상을 공개한 거예요. 떳떳했다면 미리 영상부터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북한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유리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큰 파장을 불러왔던 건 이제부터예요.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2017년 미 정부로부터 한 통의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바로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고문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놓였다는 거죠. 즉시 미 정부는 북한으로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면서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록 북한 측으로부터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이 같은 내용은 세계 각지에 퍼져나가게 됐는데요. 그리고 여러 압박을 견디다 못한 북한은 6월 6일 오토 원비어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공식 입장을 들어볼게요. 2017년 6월 오토 프레데닉 원비어는
보톨리뉴스균에 중독돼 치료를 받던 도중 돌연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이상 반응을 보였다. 그리곤 혼수 상태에 빠졌다. 여기서 보톨리뉴스균이란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을 말하는데요. 정리를 하면은 그가 식중독에 걸렸는데 수면제를 복용하고는 갑작스럽게 혼수 상태가 되었다. 이겁니다. 덧붙여서 북한은 그에게 고문과 같은 가학적인 행위는 없었다는데요. 아니, 그럼 얘네 말대로라면 식중독에 걸렸는데 왜 수면제를 처방한 거예요? 그것부터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는 오토 원비어를 석방해 줄 것을 강경히 요구를 했죠. 그러자 북한은 오토 원비어의 석방 조건으로 하나로 약 26억 원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서 미국 전직 대통령 특사 파견을 요구한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거절했고 미국 대북 정책 특별대표인 조셉 윤을 파견해 북한과의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긴 협상 끝에 북한은 오토 원비어를 석방해 주기로 했어요. 2017년 6월 12일, 그를 태우기 위한 전용기가 북한에 도착을 했죠. 1년 5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그의 상태는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분명 건강한 모습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한 채 병상에 누운 그대로 전용기에 태워졌던 거죠. 이에 추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미국이 약 20억 원가량의 지급 합의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는 북한이 요구한 오토 원비어의 의료비였다고 합니다. 아니, 본인들의 주장대로라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던 기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이에요. 근데 20억 원 이상의 의료비라니 이건 날강도가 따로 없는데요. 어쨌든 미국으로 송환된 후 병원으로 옮겨진 오토 원비어는 각종 검사를 받으며 연명 치료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는 이 상태에서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서 결국 돌아온 지 6일 뒤 가족들의 동의하에 연명 치료를 중단했죠.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 전역에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북한은 오토 원비어 죽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북한 당국은 적국의 범죄자에 대한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는 건강이 악화된 것을 감안해서 인도주의적인 처우를 대접해줬고 정성을 다해 치료와 보살핌을 베풀었다. 제3자인 우리가 들어도 이렇게나 화가 나는데 유족들은 어땠을까요? 오토 원비어의 부모님인 프레드 원비어와 신시아는 이번 일은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대한 정치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기 위한 사투를 벌였죠. 유족들의 뜻에 따라 해부 부검을 받는 대신 외부 검시만 받게 된 오토 원비어는 원비어의 뇌 조직에 광범위한 손상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심폐기능이 정지돼서 뇌로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조직 손상이었는데요. 덧붙여서 뇌 손상의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 받은 MRI 사진으로 봤을 때 지난해 4월쯤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이 된대요. 자, 그럼 이 기록으로만 따지자면 오토 원비어는 재판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6년 4월부터 미국의 소식이 알려졌던 2017년 6월까지 식물인간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보툴리누스균 독소증에 걸렸다는 그 말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체의 고문이나 학대로 인한 상처도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오토 원비어에게 과거 별다른 병력이 없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뇌 손상이 생긴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 이유를 조사하던 중 가장 가능성 높은 가설 하나가 대두되었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드시나요? 바로 물고문이에요. 물고문을 받게 되면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서 뇌에 혈액 공급이 원활치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별다른 폭행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상처를 남길 일은 없었죠. 그리고 그에게 가학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단서는 또 있습니다. 그의 아랫입 일부가 어떠한 충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뒤로 구부러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전에 남아있던 오토 원비어의 치과 치료 기록에서는 이 같은 특징이 발견되지가 않았는데요.
어떠한 강력 충격, 그 충격을 감내하다가 생긴 치아의 뒤틀림. 이에 의사들은 100% 확신할 순 없지만 전기 고문과 같은 또 다른 가학행위가 있었을 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해주듯 2019년 같은 시기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가 조사실에서 나오는 미국인 남자 한 명을 봤는데 그의 얼굴이 물에 흠뻑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절한 건지 공안에 의해 끌려가고 있었고요. 라고 목격담을 진술했습니다. 2018년 12월 워싱턴 연방지방병원은 의료진과 검시관들의 모든 소견을 바탕으로 오토 원비어에 대한 북한의 고문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북한은 유족들에게 6,900억 원이라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판결문은 북한에 송달이 됐는데 과연 북한이 순순히 응했을까요? 역시나 판결은 무시한 채 침묵을 유지하다가 4일 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토 프레데닉 원비어를 비롯한 억류자들은 국내법과 국제 기준에 따라 적절히 대우하고 있다. 그리고 오토 프레데닉 원비어에 대한 치료는 꾸준히 이어갔기 때문에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이죠. 오토 원비어의 부모님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모든 연주를 동원해 김정은의 은닉 자산을 찾아내는 대대적인 보복에 들어갔죠. 워낙 힘있는 집안에 유대교인들의 단결력이 합쳐져서 2020년 5월 김정은의 해외 은닉 자산을 전부 찾아냈고 이에 대한 압류 조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2023년 10월엔 미국에 동결된 북한 자금 220만 달러를 회수해냈고 현재까지도 북한의 암호화폐 자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해지죠. 이렇게라도 자식을 잃은 아픔을 조금씩 덜어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 포스터 한 장 때문이었다는 게 정말이지 믿기지 않고 기괴하기만 느껴집니다. 그 한 장으로 인해 누군가의 남은 시간이 영영토록 사라져버렸다는 점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애통한데요. 심지어 그 진위 여부마저 확신치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기도 하죠. 오토 원비어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기 때문에 그가 북한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진 자백이 강요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감춰져 왔던 거짓이 언젠간 떳떳한 진실로 밝혀지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랜 시간 홀로 견뎌야 했던 많은 억류자들과 오토 원비어에 대한 명복을 기립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